오늘의 머릿말. 형식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마침표만 잘 찍어도 소리치지 않고 정색하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시는 노래하듯 소리내 읽을 때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제목이 있는 글과 없는 글은 읽는 데 드는 하중이 다릅니다. 대화만 있어서 가장 쉬워 보이지만 극작가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게 바로 희곡 읽기고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희곡이나 대본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읽기에 어렵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지문이 있어도 소설의 묘사나 설명처럼 길고 복잡하지 않죠. 누군가가 발화하는 말, 그것뿐인데도 읽기 시작한 초반에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글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 볼 때 진가를 드러내지요.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희곡 읽기는 독자의 머릿속에서야말로 완벽하게 무대에 올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분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믿음사 박혜진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시간으로 10월 9일 목요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에 노벨문학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노벨문학상 발표 날의 큰 이벤트인 민음사TV의 수상 결과 대예측이 라이브로 있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데 출근하셨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사실 원래 그 라이브가 없어도 이 노벨문학상 발표는 사실 그쵸. 사무실에서 네. 기다리는 게 원칙이기는 해서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게 라이브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덕분에 많은 분들이 웬일로 나와 있는 거냐며 걱정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원래 이 노벨문학상 발표하는 날은 세계문학전지 네. 타이틀이 있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해외문학팀은 나와서 네.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타이틀 상 받는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출간작인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하고 띠지 바꾸고 이런 맞아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수상했는데 지금 번역 중이다.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그건 정말 큰 사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전화해서 이거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빨리 예약 판매를 걸어야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크리스나 호로카이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인가? 아, 맞아. 저도 봤어요. 예약 판매가 은행나무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을지. 은행나무 측에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와닿더라고요. 그 예약 판매와 그 현 시점 사이의 그 시간차가 그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헝가리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아마 한국에서 유일한 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번역이 까다로운 작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헝가리어에서 번역한 작품이 없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작품들은 번역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쵸. 네. 그리고 편집부에서 이 원고를 보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출간 일정을 고정할 수가 없는데 네. 고정해버린 거죠. 저희 그 편집부에서도 그 고정하신 그 날짜를 보고 너무너무 무섭다. 이건 정말 무서운 약속이다. 네.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겨울 내내 맞아요. 네. 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저희도 넓게 보면 동료니까 되게 소름 끼쳐면서 네, 예약 판매 소식을 오늘 들었었죠. 네, 이 크리스나 호로카이 라슬러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는데요. 라이브 보니까 박혜진 편집자님이 추천하신 저메이드 킹케이드, 네. 내 어머니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저는 루시만 읽었었는데 굉장히 다른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자서전을 바로 주문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와.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했어요. 어떠신가요? 근데 저 너무 좋죠. 왜냐면 제가 이 저메이카 킹케이드의 내 어머니의 자서전을 이번에 읽으면서
이 작가가 물론 이제 익히 알고는 있었죠. 계속 노벨문학상에 이제 언급이 되어 왔고, 또 저도 이제 루시를 읽고, 이게 성장소설이 굉장히 가까운 소설이잖아요. 되게 잘 읽히고 너무 내용도 좋고, 그리고 이제 카리브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고 알고 있었는데, 이 작품은 안 읽어봤던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제가 읽을 때 저의 어떤 심적 상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내 상황이랑 비슷해서 읽히지만 어떤 책은 내 상황이랑 상관없이 막 빠져들게 되는데 좀 후자에 가까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정말 이제 막 압도적인 어떤 그 목소리로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이 고전덕질이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개해 봄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중계 하실 때 노벨문학상 올해는 이 작가다라고 정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크로스너 너무 어려워. 크로스너 호르카이 라슬로 작가님도 어쨌든 어떤 공식에 딱 분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유럽 작가님이고 항상 여성 작가, 남성 작가, 여성 작가 번갈아가면서 핑퐁이니까 이번에 남성 작가다 하는 추측에 딱 맞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추측에 맞으면 사실 이제 그분을 예측을 또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까지 가놓고서 거기 나오는 편집자들이 그냥 자기 취향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이다. 원래 저 사람 좋아했으니까 저 사람 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뭔가 탈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 플러스 결국엔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핑퐁 할 건가? 이제는 이 핑퐁을 깨고 그냥 여성 작가를 한번 연이어 줄 때도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메이카 킹케이드 작가님을 선택한 것도 있었거든요. 남성 작가 연달아 줄 때는 쭉 줬는데 맞아요. 왜 갑자기 여성 작가가 받기 시작하면 핑퐁이 필요한가? 그게 뭔가 공평함처럼 느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그리고 제가 뭐 성비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여성 작가님들이 더 많지 않나? 그렇죠. 이제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깰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왠지 이번에 깰 것 같아 해서 이 저메이카 킹케이드 작가님을 찍었는데, 뭐 비록 이번에 상 타시진 못하셨지만 언젠간 탈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있고, 또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보고 많은 독자님들이 이 책 되게 궁금해 해주신 덕택에 나온 지 3년 만에 제세를 찍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너무 기쁘고, 그렇네요. 함께 응원할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우리 팬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혜진의 고전독질 코너에서는 고전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작품의 줄거리나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깊게 다루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었던 41화 데미안 편부터 미학과 망상이 함께하는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포일러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읽고 들으셔도 안 읽고 들으셔도 재밌을 거예요. 오늘 박혜진의 고전덕질 코너 두 번째 시간에는 밤으로의 긴 여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부터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한 바가지인데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일단 작품을 선택할 때 데미안이 나에 관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어떤 자아의 씨앗 핵심에 관한 얘기니까 거기서 이렇게 동심원처럼 넓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관계에 관한 얘기, 그중에서도 가장 가까워서 어려운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다룬 책을 해보고 싶다고 또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지금 녹음 들어오기 전에도 기자님이랑 저희가 AI 얘기를 했지만 이 AI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 제가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 원래도 좋아했지만 조금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AI가 요즘은 글도 잘 쓰고 문학상도 타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거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생애나 생활 체험을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이다라고 하니까 삶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AI 너한테는 삶이 없잖아. 라는 마음으로 그쵸. 이건 진짜 인간만이 쓸 수 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전 소설, 자전 희곡이라는 작품은 인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더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한때 화두가 되었고 네. 왜 우리가 뭐 되게 놀라운 얘기 들어도 뭐 실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진짜 이야기냐? 진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 라는 지점이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데 아주 단순한 조건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관심이 가지만 이 작품이 그 유진 오닐의 진짜 가족사를 뭐 거의 뭐 원래 모든 작품은 자전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문학적인 형상화를 거치는데 그런 지점이 어딘지 굉장히 세세하게 살펴봐야 할 정도로 거의 그대로 옮겨놨다 네. 싶은 아주 자전성이 높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아주 되게 뭔가 아끼고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되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뭔가 언급하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작품 제일 처음에 보면 그 헌사 누구에게 바칩니다. 뭐 이런 부분이 네. 쓰여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되게 진지하게 맞아요.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유진 오닐은 이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작품을 쓴 때 옆에 있어 주었던 자신의 세 번째 아내인 칼로타에게 헌사를 바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칼로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사랑에 대한 신념을 주어서 마침내 죽은 가족들을 마주하고 이 극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고뇌에 시달리는 타이론 가족, 자기 원 가족이죠. 네 사람 모두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와 용서로 이 글을 쓰도록 해준 당신의 사랑과 다정함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 글을 바치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제 자기 원 가족을 떠올리면서 쓸 수 있는 용기를 비로소 준 그지 현재의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써놨고 또 이 아내가 말하기로서는 이 작품을 2년 동안 썼는데 작업실에서 나올 때마다 눈이 퉁퉁 진짜. 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쓰고 나면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가 밤에 이 남편이 잠들 때까지 이렇게 안아줘서 그 긴장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숨기고 싶었던 가족사를 이렇게 끌어내어서 쓸 때 누구나 되게 긴장하게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자기가 끌어안은 채로 이렇게 좀 녹여주고 재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작품 자체가 아주 깊은 상처, 이 작가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되게 뭔가 막 쉽게 인용하거나 언급하기 되게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유진 오닐이 자기 사후 25년 동안은 요거를 뭐 책으로 쓰지도 말고 공개하지 말라고. 그걸 올리지도 말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노벨 문학상까지 탄 작가가 그 출간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모를 리가 없는데 끝까지 감춰두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내밀한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 자신은 그만큼 뭔가 그렇게 막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서인 것 같아요. 요즘 편집자들이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뭐 이 책의 권위라든가 줄거리에 의지해서 많이 소개를 했다면 이 콘텐츠도 그렇지만 어떤 사적인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엮어서 책을 네.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동료 중에 이제 김민경 편집자님이 있는데 네네네. 그분이 이 책이 왜 좋은지 설명하려면 결국은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이 책 얘기 아무 데서는 안 해봤거든요.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또 차원이 달라요. 다른 어려움이라서 저는 사실 제 가족 얘기를 막 많이 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도 나중에 그 부분을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막 손에 땀이 나요. 그리고 이제 누가 무슨 댓글을 달았나 이거 보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이 그냥 막 읽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 얘기가 딱 언급됐을 때 굉장히 이제 긴장하게 되는 게 있어서 뭔가 어쨌든 이 가족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약점? 뭔가 약점이라는 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약점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원래 여린 싸울 부분. 때도 가족 얘기는 하면 안 예, 된다. 가족 얘기는 하면 한국에 안 룰이 되는 거죠. 있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이게 되게 이제 아주 내밀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저에게 그렇게 쉽게 솔직하지 못하는 저에게 이 책이 가진 그 용기라는 게 너무나 특별하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희곡이라는 장르적인 특성에서도 사실 저는 이 책을 오늘 소개하는데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주변에 책 소개를 하다 보면 소설이라고 하면 제 친구들도 막 그래? 하면서 좋아하면서 읽어보는데 근데 이거 희곡이야 라고 하면 막 안 읽어요, 별로 많이. 네. 안 읽고 어렵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세계문학 전집 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희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그 이상하게 읽으면은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대사 중간중간 막 지문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지문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특히나 현대극에서 막 그 인물이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톤이나 목소리가 탁 바뀌면서 막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너무 뭔가 연극적인 거예요. 그쵸. 연극 대본이니까 그쵸, 연극적인데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예. 연극 대본이니까 연극적인데 뭔가 그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그치. 않으니까 감정선이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막 좋아하다가 막 갑자기 막 좌절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혼잣말을 하고 막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게 이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이 상황에 딱 대입해서 읽으니까 그냥 단박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싸울 때도 딱 내가 그 말 뱉는 순간 이거 진짜 해서는 안 될 그쵸. 말이다 알잖아요. 알죠. 그래도 뭐 바로 사과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까지 하려고 한 건 음. 아닌데 근데 또 그렇게 사과를 하다 보면 내가 참았던 거 생각나서 갑자기 또 복받치잖아요. 근데 있잖아. 그래도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감정 변화 이게 이 희곡이라는 장르적인 특성과 이 가족 간의 대화 다툼이라는 게 딱 맞아 떨어져서 특별히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희곡에 대한 어떤 편견을 많이 깨주고 저한테 되게 희곡 자체를 좀 즐기게 해준 작품이라서 진짜 처음으로 밤으로의 긴 여로를 읽고 좋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 나오는 대사를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원래는 그냥 줄거리만 파악하려고 축축축축 읽었는데 이런 목소리로 했을까? 그런 맞아요. 걸 상상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 희곡 읽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희곡을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인물 중에 한 명한테 감정이입을 맞아요. 해서 그 사람 대사를 중심으로 읽어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쭉 소설 읽는 것 같이 읽으면은 안 들어와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나는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이제 그렇게 읽으면 밤으로의 긴 여로는 사람을 거의 미치게 만듭니다. 맞아요. 진짜 미치게 만들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연극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때도 옛날에 이제 배우다가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극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뮤지컬도 마찬가지겠죠. 무대에 올라가서 현장성 있게 공연을 하는 작품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본을 다 숙지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 대본을 그러니까 대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연습하고 올라갔을 때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올라갈 때 그 긴장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배우들이 얼마나 항상 그 무대 뒤에서 그 공포랑 싸우면서 무대에 올라갈지도 너무 알겠고 그리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정말 머릿속에 다 비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쾌감이기도 한데 너무 큰 공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긴장했다가 한 번 확 이완되는 그쵸. 중독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중독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죠. 되게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거 굳이 하면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대본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대본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을 택해서 내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이 현대극으로 올수록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극으로 올수록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야기가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기승전결 구도를 따르지 않는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 객석과 무대의 이 거리를 없애거나 한없이 좁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희곡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그냥 관심 없이 볼 때는 그냥 연극 대본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학사적으로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어온 장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 편집자님이 밤으로의 긴 여로에 빠지게 된 계기 얘기도 좀 더 들어볼까요? 제가 이 밤으로의 긴 여로를 보면서 이게 총 4막으로 되어 있고 하루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912년 8월의 어느 날, 한여름이죠. 어느 날에 오전 8시 30분, 그러니까 아침 일찍 밥 먹으러 일어난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4막에 이제 거의 자정까지 같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겪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낮에 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였던, 엄마 아빠 사이가 좋고 아들들이 다 이렇게 뭔가 별 문제 없이 자기 구실하며 살고 있고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였던 이 가족들이 공간적으로 이 별장, 집이 아니라 별장인데 이 별장 근처에 약간 바다가 있고 안개가 짙은 걸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안개가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그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끌어올려서 대화를 하고 싸우고 서로 막 이제 막 울먹이고 하면서 이제 멀쩡해 보였던 가족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그렇죠. 얼마나 관계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루간의 여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족 갈등 묘사가 저는 너무나 리얼해서 이 작품을 보면서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 이 그냥 싸움, 가족 싸움,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족이 아니라 뭐 내가 뭐 친구랑 싸운다, 혹은 뭐 길거리에서 어깨 부딪혀서 싸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밖에 받아치고 막 이렇게 정말로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족 간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게 수십 차례 반복되어 온 거예요. 대본이 있어요. 진짜. 항상 누르는 그 버튼을 누른다고요. 서로 그게 버튼인지 알면서 누르는 거예요. 또 그 버튼을 누를 줄 알고 자기만의 또 준비된 또 변명이 너 이 얘기 할 거지? 나 이거 얘기할 거거든?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싸운다니까요. 한 보따리가 딱 있어요. 그 정확한 그 정답 같은 보따리가 있어요. 그래서 찌르고 맞고 이게 너무너무나 오래된 것임에도 여전히 아픈 그 말들을 계속 주고받는데 그게 너무나 리얼하다. 정말 그냥 누구 가족 싸움, 내가 한 가족 싸움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그렇게 오래도록 이어져 온 싸움인데, 그리고 끝나가 보면 누가 이겼나 지냐도 없잖아요. 이걸 왜 하게 되느냐. 그 어느 순간 이걸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지점에 딱 가족들이 탁 다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대화의 흐름일 수도 있고 안개가 막 갑자기 이렇게 짙어지는 외적 환경일 수도 있고, 여기 늘 나오는 그 술에 취해서일 수도 있고, 또 막 가족 누군가 하나가 참고 있던 거를 탁 터트릴 수도 있고, 막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 아주 익숙한 그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모두 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그 싸움을 몰고 가는 그 분위기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터졌을 때 그 대화, 서로 막 그 익숙하게 창과 방패를 그 주고받는 그 대화가 너무너무나 리얼하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한 사람을 딱 잡아서 그 사람이 이제 대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대사를 읽을 때는 되게 뭔가 무미건조하게 읽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에드먼드 너마저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에드먼드 너마저도, 약간 이렇게 자꾸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이 싸움 자체에 내가 몰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되게끔 하는 그 묘사가 너무너무나 리얼하고 또 이 가족에 보면 이 가족이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인데 일단 그 에드먼드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이고 이제 다 큰 성인이죠. 근데 얘가 막 이 안색도 파리하고 계속 기침을 하는 애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얘를 계속 이제 뭐 여름 감기 정도인데요 뭐 하면서 이걸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엄마한테는 아주 깊이 내재된 불안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의 대사를 보면 평범한 대사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진심을 감추고서 하는 대화거든요. 근데 이 아들과 엄마 사이에는 어떤 진심이 감춰져 있냐면 이 엄마는 자기의 친정아버지가 이제 폐에 관련된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거죠. 게다가 자기가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이에 사실은 아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걔를 잃어본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기침을 계속해서 폐병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너무너무나 심각한 그쵸. 질환,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질환이었는데 거기까지 상상을 하는 게 이 엄마한테는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기를 쓰고 이 아이가 누가 봐도 감기는 아닌데 계속 이제 감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불안을 막 눌러요. 근데 이 엄마가 그 불안을 끝까지 눌렀어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 참아오던 마약에 딱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 마약에 손을 댄 것이 바로 이 가족의 오늘 밤 터지는 아주 그쵸. 촉발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이 마약 치료를 받아보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 아들의 병색이 완연해지는 거.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심각한 질환일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의사가 얘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주기로 그쵸. 했단 말이죠. 그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미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새벽에 몰래 마약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 엄마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 이것이 온 가족으로 이제 완전히 아버지와 두 아들을 절망으로 밀어넣게 되죠. 근데 이 딱 사건만 보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마약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야. 이 엄마한테는 또 그 아니라고. 방패가 있어요. 네. 내가 그렇게 딱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방패. 그게 뭐냐면 그 비난을 이제 바로 아버지한테 돌리죠. 네. 왜냐면 원래 이 엄마는 당연히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수녀원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너무나 이렇게 모범생인 한 집안의 딸이었고 이 아버지와 11살 차이가 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 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평생 이제 뭐 수녀원 학교 다니던 이 소녀에게 이 배우라는 남자가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자유롭고 또 그렇게 매력 발산하는 게 일인이 얼마나 살려. 멋있었겠어요. 사람 살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상상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이 남편은 그 당시에 배우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차를 타면서 순회 공연하는.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차 호텔로 삶의 주거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작품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족이지만 뿌리가 없어요. 네. 정착하지 않고 부평초처럼 살아가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모든 사건이 이뤄지는 그 공간도 집이 아니라 별장이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왜 별장이냐면 이 사람들은 주거지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나 집 같은 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이 아빠가 별장을 구해준 거예요. 근데 이 별장도 여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순회 공연을 해야 되니까 다시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떠도는 삶을 사는데 그럼 그 호텔에 남편이 제 시간에 들어오기는 하느냐, 공연 끝나고 들어오긴 하느냐. 항상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또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공연 끝나고 기분 좋게 술 한잔 할 때 당신도 좀 여기 껴주면 안 돼?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임스 타이론이라는 아버지가 이 수녀원 학교를 다니던 모범생 여자에게 반한 것도 사실 그 여배우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단정한 매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사실 그 남편의 바깥 생활에 애초부터 낄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 남편이 술 먹고 인사불성되는 것을 보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다칠 테니까 제발 무사히 호텔방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던 삶 속에서 결혼을 잘한 게 맞을까? 엄청나게 후회를 했겠죠. 근데 그 후회를 하던 삶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있었으니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그쵸. 그 첫째가 바로 이 집안의 큰 아들 제임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을 되게 불의의 어떤 그 질병으로 첫째가 둘째한테 전염병을 옮기면서 죽게 돼요. 아니 근데 둘째 이름을 유진이라고 지었어. 유진 제가 아까 오늘이. 그 말 하려고 해요. 원래는 사실은 유진 오닐이니까 생존한 셋째잖아요. 네. 근데 이 유진 오닐이 자기 형이랑 자기 이름 바꾼 거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자기로 해요. 그래서 이 둘째 이 작품 속에서는 유진이 죽고 이 셋째 이제 에드먼드가 태어나죠. 근데 사실 이 에드먼드가 유진 오닐이에요. 근데 이 에드먼드가 태어나서 애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너무 심하게 그 산후통을 앓으니까 아빠가 이제 의사를 구해다 주는데 이 아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짠돌이 중에 짠돌이. 그러니까. 인색한 짠돌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의사를 구해다 주니까 그 의사가 그냥 이 엄마의 어떤 통증을 경감시킬 아주 단순한 목적으로 모르핀을 투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엄마가 사실은 이 약의 세계에 입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마약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너의 가죽하게 인색한 자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자기는 이제 마약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약과 공격받으면 사실 이 엄마는 이 안에 또 울분이 있어요. 할 말이 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엄마가 정말 오랫동안 참았던 그 마약에 다시 손을 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이 아버지가 비난을 받고 막 하는 이 와중에 사실 저는 이 가족에서 제일 그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장남인 제이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이미는 이 온 가족, 특히 엄마 아빠한테 항상 악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행동에 뭔가 악의가 있다.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항상 의심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이미가 한 7살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한 2살 때일 때 이 엄마가 애들을 돌보다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순회 공연하고 있는 남편을 보러 가요. 그 사이에 홍역을 앓고 있던 제이미가 자기 동생에게 병을 옮겨서 이 동생이 죽은 게 팩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이가 어떤 알겠어요. 아기를 가지고 애한테 그걸 옮겼겠어요? 근데 이 엄마는 내가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걸 다 제이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얘가 지 동생을 질투했잖아. 그래서 지 동생을 없애려고 홍역에 걸리게 했잖아. 근데 저는 이 엄마가 이걸 실제로 믿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기 변명으로 삼아오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제이미는 악의가 있고 제이미는 그 악의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라는 게 마치 진실처럼 이 가족만의 진실이자 비밀인 것처럼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미라는 인물이 사실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족이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이 모든 문제가 심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으로의 긴 요를 얘기할 때 근데 그래도 사랑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낼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 제이미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모든 영화 감독 중에서 요르고스 란티몬스라는 감독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이 감독도 가족 얘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 가족이 우리는 어쨌든 이 가족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이 가족이란 틀 안에서 약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가 되는지는 뜻밖에도
이 가족 내에서의 독특한 논리가 있어서 맞아요. 여기 이 가족 내에서 사실은 제이미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단 아버지보다 젊은 사람이고 이 동생보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이 근본적인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찍혀 있는 낙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회적인 작용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 가족 내에서의 굉장히 그 유독한 독성 있는 관계에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밤으로의 긴 여로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더 슬퍼지는 건 뭐냐면 이 인물들에 대해서 쓰는 이 작가 유진 오닐의 태도 역시도 다른 세 명의 인물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이 세 명의 인물에 비해서 이 형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빈 공간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읽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너무 약간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희곡에서 도입부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것도 인물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희곡은 찾기가 힘들어요. 네네. 보통은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고 누가 나와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도의 지시적인 역할을 하지 소설같이 도입부에다가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는 없고요. 심지어는 이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 설명을 보면은 생김새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치 적은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채발한 수도사처럼 정수리 부분이 동그랗게 벗겨져 있다. 그에겐 직업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인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한테는 누가 연기해도 되는 어떠한 전형으로서의 인물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진 오닐이 이 글 작업을 할 때에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오면 작업실에서 나오면은 막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매번 죽은 가족들하고 같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면서 쓰는 책이다. 그리고 그 얘기 안에서도 형 자리는 언제나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가족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충분히 담겨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술이 취하지 않고는 이 사람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글의 초반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 8시 반 정도에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 너무 화목합니다. 그래서 이걸 초반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으로의 긴 여로가 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 그러면 뭐 무슨 얼마나 이 집은 얼마나 엉망이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화목해.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 집이 문제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애정 표현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내려와서 너무 화목하게 대화하고 그러면 아니 잘 살고 있구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주장하는 네. 가족 이야기, 가족에 나온다. 이 작품에 가족이 등장하는데 도입부에 화목하다. 그럼 그 가족은 반드시 박살난다. 파국을 예고하는. 네, 정말. 이 화목함은 파국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침의 풍경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밤으로의 긴 여로? 이 제목 누가 지었어? 너무 잘 지었어. 그러니까 이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으로 가는 이 긴 하루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게도 어제도 이랬고 내일도 이럴 거야. 근데 오늘도 그걸 다 알고 살아야 돼. 마치 짜인 각본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도 연결이 될 텐데 가족들이 항상 일종의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역할극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아침부터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힘들죠. 네. 일단 밥 먹어야 돼. 일단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닌 척도 해봐.
그래서 맞아. 내 안에 있던 사랑도 끌어올려봐. 우리 옛날엔 좋았잖아. 맞아. 이 생각을 해. 그런 말을 해. 상대방도 또 그래 네가 또 그렇게 하니까 나도라고 맞아. 생각하면서 좋은 말을 해. 해. 다 그냥 아닌 척을 해. 근데 아닌 척할 수 없는 시간이 꼭 오고야 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 절망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아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편집자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게 저를 닮았다고 생각한 인물과 끌어당기는 인물이 조금 달랐는데 끌어당기는 인물은 일단 제이미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형인 제이미가 계속 그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부모님이 얘는 참 악의가 있어. 얘는 원래 그렇게 뭔가 속이 좀 나쁜 애야. 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그렇다고 믿어버린 것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잘 들어. 이거 취중 진담인데 말이야. 사실 내가 너가 나보다 똑똑하고 직장도 좋고 하니까 내가 너를 뭐 질투한 게 맞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술 먹은 거를 낭만처럼 보이게 하고 이렇게 방탕한 거를 이렇게 모험처럼 보이게 해서 사실 내가 너를 무의식 중에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내가 술 깨서 다른 말해도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일부러 나처럼 망가뜨린 거야. 이 말을 막 동생한테 진지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죠. 이제 왜냐면은 부모님이 그 짜준 그 이미지 안에 이제 얘가 들어가서 완전히 스스로 믿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집에 첫째거든요. 근데 전 첫째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 첫째가 둘째가 뭔가를 잘할 때 불안해지고 그렇게 질투하는 심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여동생보다 피아노 학원에 1년을 먼저 다녔어요. 근데 이제 1년 뒤에 제 여동생이 들어왔는데 저는 소질이 없는 애고 얘는 약간 소질이 있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동생이 저의 진도를 완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피아노 학원 가면 왜 조그마한 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피아노 한 대가 딱 놓여 있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동생이랑 바로 옆방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나보다 앞에 걸 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아무도 저한테 피아노를 잘하라고 한 적도 없고 피아니스트가 꿈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초등학생이었어요. 저는 피아노를 치기 싫어하는. 근데 동생이 저의 진도를 추월했다는 걸 아는 순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데. 근데 막 눈물이 나고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어. 막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엄청 막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그날부터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싫어했던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첫째한테 둘째가 나의 능력을 추월한다라는 거는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인데 그것마저도 너에게는 악의가 있다.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가 봐.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믿게 됐고 그 어릴 적에 그 7살이었던 큰 형이 2살짜리 동생 사랑받는 거 질투했을 수 있죠. 겨우 어린애인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뭔 줄 알고 걔한테 그 홍역을 옮긴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 질투까지가 정상적인 그렇죠. 발달 과정이라고요. 발달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곱씹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나 완전히 틀어져 버린 자기 자신. 그래서 무언가 여기서 술 마시고 이제 그 제이미는 이 안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로 묘사되고 실제로도 유지엔 오닐의 큰형은 알코올 중독으로 네. 사망을 하지만 여기서 왜 술 취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막 내 얘기를 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고 그 자기 변명이 긴 서사를 쭉 꺼내놓는데 제이미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 뭔가 그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정립해 나가기 이전에 부모님이 너무 얘한테 자기들의 그 어떤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 서사조차 없는 정말 그래서 흔들리는 채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이미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제이미한테 계속 끌리고 뭔가 너무 안쓰럽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저랑 좀 닮았다고 생각한 인물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엄마인 메리였어요. 근데 이게 엄마인 메리가
제가 느끼기엔 여기서 대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밤으로의 긴 여론은 유진 오닐이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쓴 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의 입장이랑 사실 충분히 대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닮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엄마가 원래 굉장히 이제 꿈 많은 소녀였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 아빠에게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이 엄마가 말할 때 항상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감추고 서론을 길게 해요. 근데 저도 서론을 되게 길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 서론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면을 두려워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엄마는 항상 이 서론에서 자기가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뭐 결혼하신 분들 팔 잡고 물어보면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에 몇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치만 0명이요. 근데 이 아내에게는 이 아이들조차 지금 너무 상처여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잃은 그래. 경험이 너무 상처여서 그거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자기가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비극을 겪기로 선택했고 나한테는 그렇게 사랑 때문에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낭만과 서정이 있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었지. 이거를 계속 환기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계속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지금 나이가 이분이 다 장성한 아이들이 있는데 맨날 웨딩드레스 얘기하고 그러니까. 10대 때 꿈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쳤는지를 얘기하고 근데 이게 가족과의 대화라니까요. 너무 과거로 돌아가요. 이 엄마는. 이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너무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 엄마가 사실 후회하는 지점은 거기서부터다 라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게 이제 너무 슬픈 거고 또 이 엄마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엄마기 때문에. 그 아까 왜 창과 방패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 간의 싸움에서는 내가 찌르고 제가 뭘 찌를 거 아니까 그에 맞는 방패를 딱 준비해 놓고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정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치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안 될 마음. 이것이 막 섞여서 진짜 오락가락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메리라는 엄마거든요. 사실 어떤 엄마가 야 너가 네 동생을 죽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 마약에 중독이 됐고 이거를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떤 순간 자기 불안이 차오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 엄마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냐 이성적이고 차분할 때는 마약을 했을 때예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약간 너무 견디기가 어렵다. 네. 이 어머니는 마약을 했을 때 비로소 직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마약으로 도피해. 네. 그러니까 비로소 직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난 다음에 이 분열적인 상태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메리라는 인물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 남편의 이 일 때문에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주거 방식이 여러 도시의 호텔을 전전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것이었단 네.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도 그렇게 잠시 지내던 호텔에서 낳은 거예요. 네. 유진 온닐이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여기에는 산후조리도 뭣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 내에서 언제나 뒷전이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그 돈 쓰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에 대한 것들조차도 돈을 쓰지 않고 해결하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돼. 떠돌아야 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죽었어. 이제 근데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할 틈이 없이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새롭게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남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에서 이 미친 엄마가 나오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 특히나 이 작가가 우리 엄마는 미쳐 있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읽다 보면은
엄마 왜 그랬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일이 있는 곳을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빛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박수 남들 받는 앞에서. 일 하잖아요. 예. 예. 이 어머니는 남편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가면 자기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그중에 하나는 죽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자기가 가는 곳에서 자기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아무런 자기 연고가 없는 곳에서 남편을 따라다니는 것 말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엄마는 무엇에 기대서 살 수 있는가? 다시 자식으로 돌아오는데 이 자식 중에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은 이 메리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공경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이야기가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독립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독립하지 못한 채로 지금 이 네. 4명의 가족이 같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큰아들을 보면 죽은 둘째 아들이 떠오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남편을 보면 남편이 옛날에 나한테 그냥 그렇게 인색하게 했던 네, 거. 아무 이상을 불러줬던 게 떠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둘째가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도피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연상시키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고통일지에 대해서 이 작품 속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으로 얘긴 여로가 마지막 대사를 하는 사람도 메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대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시 과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유일하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시기를 찾다 보면은 너무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다 고통이야. 나는 내가 익숙하게 지냈던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미래로부터 뜯겨나와서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을 따라서 계속 떠돌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하나가 죽었고 다른 아이들 둘은 잘 성장한 줄 알았지만 하나는 알코올 중독이고 하나는 지금 폐병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야. 근데 또 남편은 남편들의 문제가 있고 남편은 지금 이 둘째 아이의 병원에 관련된 일조차 또 돈을 아끼고 있어. 그 점이 너무 화날 것 네,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두 아이라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남편에게는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이고 이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는 아내와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트로피의 연장인 거죠. 과시할 수 있는 이런 내가 잘 만들어낸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읽을 때 또 너무 눈물 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이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낮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초반에는 대체 뭐가 문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아들 둘과 아버지는 이 엄마를 걱정하고 있어요. 메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래 다들 되게 좋은 가족이라 사랑에 넘쳐가지고 지금 다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고 문제는 엄마한테 있나 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가족은 굉장히 독특하게 맞아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엄마가 괜찮다라는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솔직해지면 안 돼요. 이 집에서는 엄마가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절대 하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 외롭다는 말이에요. 나랑 같이 있어줘. 나는 외로워라는 말을 가족한테 할 수 없어요. 가족들은 이 엄마랑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중에 지문으로도 잠깐 나와 있는데 등을 돌리고 엄마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나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도 적당히 괜찮은 척 좀 해. 라는 식으로 그 암묵적인 규율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절대 자기가 외롭다는 말을 앞에서 할 수가 없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구성원들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짜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대화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인물이 뭐 정말로 유진 오닐 입장에서는 이 엄마가 얼마나 그러니까 유진 오닐이 보는 이 자기의 이미 죽은 가족들은 다 각자의 방식으로 너무 외로워.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가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 맞아요. 네. 아까
그 메리가 너무 외로웠단 말씀하셨는데 이 엄마를 유일하게 혼자 두지 않을 때가 사실 약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혼자 약을 하려고 방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따라 네.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마약에 취해서 한번 바다에 뛰어들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엄마가 마약 중독이라는 사실이 들킨 일화가 이 작품에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은 그걸 쉬쉬하기 위해서 더 엄마를 이제 집 밖으로 사실 못 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 엄마한테 막 돌아다니면 어떡해. 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 정작 집 안에서 이제 엄마는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일이 있잖아요. 자기 일이 있고 뭐 잔디도 깎으러 어디 나가고 술 마시러 나가고 하지만 사실은 엄마는 이 집에서 고립돼 있어요. 네, 고립되어 있는 인물로 그려지죠. 그리고 또 되게 저도 그 유진 오닐이 이 작품을 쓰면서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떤 자전 소설도 사실 있는 일을 그대로 쓰진 않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문학적 형상화를 거치는데 그 형상화의 과정에서 뭐가 바뀌는지를 또 보는 게 되게 자전 소설을 읽는 재미죠. 네,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엄마 이름, 뭐 아빠 이름, 형 이름 다 그대로 갖다 쓰면서 죽은 둘째 형과 자기 이름을 싹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걸로 해놓고 이 작품 안에서는 에드먼드라는 형이 살아있는 걸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엄마가 막 이런 말도 해요. 나는 네 죽은 형을 잊으려고 너를 낳았는데 셋째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널 낳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사실은 형의 죽음에 빚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태어나서 엄마에게 행복을 준 게 아니고 결국 나를 낳는 산후통 때문에 엄마는 모르핀에 중독이 돼서 마약을 하게 된 상황이니까 엄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내 삶 자체가 형의 죽음에 빚지고 있다라는 그 굉장히 흔들리는 뿌리 인식? 뿌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 날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닌 것처럼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딱 바꿔 놓았다는 게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픈 찢어져. 거예요. 내가 죽은 걸로 진짜. 하고 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뭐 폐병에 걸려서 실제로 유진 오닐이 이제 폐병으로 사망을 하니까 사망한 것도 그렇고 글을 잘 쓰는 예민한 사람인 것도 그렇고 선원 생활도 그렇고 유진 오닐 자기의 어떤 자전적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았지만 형이 살아있는 걸로 하고 자기는 죽은 걸로 했다라는 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한평생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형이 살고 내가 죽었으면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도 더 이상 탓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도 건강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다 좋았을 텐데라는 내가 생각을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만큼 나이를 먹고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쓰는 과정이 어땠을지가 너무 고통스럽게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장면들을 좀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하나씩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어떤 장면 꼽으시겠어요? 저는 일단 제가 아까 살짝 읽어드렸던 헌사 부분을 읽고 싶고요.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로타에게. 여기서 그 칼로타는 바로 그 유진 오닐의 세 번째 아내이면서 그리고 이 밤하루의 긴 여로를 쓸 때 옆에 있어 주었던 아내이기도 하고 25년 동안 출가는 금지라고 말했음에도 그 전에 공개해버린 아내이기도 하죠. 네, 칼로타에게 우리의 12번째 결혼기념일에 사랑하는 당신, 내 묵은 슬픔을 눈물로 피로 쓴 이 극의 원고를 당신에게 바치오. 행복을 기념하는 날의 선물로는 슬프고 부적당한 것인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당신은 이해하겠지. 내게 사랑에 대한 신념을 주어 마침내 죽은 가족들을 마주하고 이 극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고뇌에 시달리는 티론 가족 4사람 모두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와 용서로 이 글을 쓰도록 해준 당신의 사랑과 다정함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 글을 바치오. 소중한 내 사랑, 당신과의 12년은 빛으로의 사랑으로의 여로였소.
내 감사의 마음을 당신은 알 것이요. 내 사랑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아내에게 뭐 자기 작품에 관한 출간 권리라던가 이런 거를 맡기고 굉장히 이제 의지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저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어쨌든 25년 출간 금지를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25년일까? 읽을수록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25라는 숫자가 전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뭐 축의금을 낼 때도 20 아니면 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15는 내봤어요. 왜냐면은 10보다 조금 더 성의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근데 25를 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라는 숫자가 어디에 왔을까?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챗 GPT도 모른다고 하고 자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평정 같은 거를 찾다 보니까 이 25라는 숫자가 그 유진 오닐이 첫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유진 오닐 2세. 그러니까 맏아들이 있는데 총 3명의 아이가 있었고 첫 번째 아이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두 아이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그리고 칼로타와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그 유진 오닐 2세가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이제 총명하고 똑똑하고 문학에도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일대 교수까지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 작품을 보고 근데 이 작품이 나중에 공개되면 자기 어떤 사회적 지위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5년, 사후 25년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걸었다. 근데 또 이 얘기가 또 슬퍼. 어떡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칼로타가 25년 안 진짜. 지키고 공개를 했냐?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자살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 아버지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마음이 편치 않게 자랐지만 그래도 굉장히 막 학업에 뜻이 있고 너무나 이 아빠의 프라이드였던 걸로 그려지거든요. 유진 오닐의 프라이드는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일대에 가서 자기는 끝마치지 못한 학업을 이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는데 이 유진 오닐 그 가문의 그 알코올과 그 자기 파괴적인 어떤 본능 같은 것들이 이 아들한테도 갔었나 봐요. 똑똑한 머리만 가면 됐을 텐데 다 같이 가서 또 이 아들이 자기 그 친할아버지처럼 그 교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TV에 나오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막 방송 나가고 뭐 약간 이렇게 뭐 텔레비전 쇼, 라디오 쇼에 나오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한번 방송에 출연했다고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방송 출연도 금지당하고 뭔가 막 정말 이걸 닮았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뭔가 이제 그런 뭐 알코올 중독 성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 단단해 보였던 그 맏아들의 삶에 나타났고 그러므로 해서 어쨌든 자살로 귀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사실은 이 작품을 봉인해둘 이유가 없다고 유진 오닐이 아내에게 말한 걸로 아내는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을 썼을 때는 랜덤하우스랑 계약을 하면서 나 사후 25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분명히 계약서를 썼지만 그 계약서를 쓴 이후에 그 지켜주고 싶었던 아들이 사망함으로써 어쩌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정말 지켜주고 싶어 했던 자식도 자기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마지막에 뭘 붙잡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남은 두 아이가 있었지만 또 그 아이들하고도 되게 갈등이 많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쵸, 그 딸이 거기도 또 얘기가 많죠. 뭐 30몇 살 차이 나는 찰리 채플린이랑 결혼하니까 인연을 다 끊었대요. 그러니까 막 하여간 막 외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외롭고 가족 관계가 계속 편안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자기 부모님과 원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3번의 결혼에 걸친 과정 속에서 아내와 그 아이들과의 과정도 계속 힘들었었고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겠구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라는 게 이 작품 바깥에서 이 작품이 공개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카를로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거를 이렇게 헌사에 쓸 때의 그 마음
당신과의 12년은 빛으로의 사랑으로의 여로였어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정말 이 마음이 끝까지 갔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칼로타하고도 약간 사이가 멀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너무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잘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결혼할 때마다 진짜 그렇겠죠. 잘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아침에 마음먹은 것처럼 저녁까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게 이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특별한 날을 꼽은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날을 도려내서 작품에 쓴 건데, 그 가장 평범한 날이 이 정도의 상처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날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어. 가장 아무렇지 않았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 작품의 또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막 끝에 그 메리가 외출하는 가족들을 배웅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가족들은 사실 다 나가서 만날 사람도 있고 갈 곳이 있어. 근데 나는 이 별장, 집도 아니야. 심지어 별장에 남겨지는데 희한한 거예요. 나를 외롭게 하고 나가는 게 너무 미워. 근데 한편으로는 안부에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심정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가고, 그 최근에 막 SNS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육아 밈으로 막 그 유행을 하던 것도 있었는데, 그 되게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이제 저 같은 부모들의 어떤 뭔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밈이었는데, 대신 죽어줄 수는 있는데 오늘의 화를 참을 수는 없다. 대신 죽어줄 수는 있는데 일단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일단 내 눈앞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이 가족에게 느껴지는 이 복잡한 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 표현한 대목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초연하게 키스한다. 잘 다녀와라. 집에서 저녁 먹으려거든. 늦지 않도록 해.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도 브리지트 성질 알잖니? 브리지트는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에드먼드, 서둘러 나간다. 남편 타이론이 현관에서 외친다. 다녀오겠소, 메리. 큰아들 제이미도 외친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메리 대답한다. 다녀들 와요. 그들이 나가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탁자 옆에 와서 서서 한 손으로는 테이블을 두드리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매만진다. 겁에 질린 고독한 눈으로 실내를 둘러보며 중얼거린다. 여긴 너무 쓸쓸해. 지독한 자기 경멸로 얼굴이 굳어진다. 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으면서. 저들이 보이는 경멸과 혐오감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싫었으면서. 저들이 나가서 기쁘면서. 절망적인 웃음을 흘린다. 성모님,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한 거죠?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너무 참 붙어도 죽을 것 같고 떨어져도 죽을 것 같은 그 가족에게 느끼는 양가 감정 같은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한 대목이 더 있는데 여기서 그 타이론이라는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인색한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타이론이라는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연극 배우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명성도 쌓았고, 그리고 돈을 사실 그렇게 절약할 이유가 없어요.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착하는 게 땅인 것도 너무 역설적인 거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땅을 계속 사. 땅에 대한 소유권. 실제로 거기서 살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계속 막 이렇게 막 무슨 호더처럼 막 모으려고 하는. 그치만 자기 가족에게는 막 애들이 막 술 먹고 와서 넘어지는데 현관에 불을 안 켜주려고 하거든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 변명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참 모든 고전 작가들이 중년 남자 자기 변명을 참 잘 쓰는데 이 장면 그렇다는 걸 알고 봐서 전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또 한편 이해되게끔 썼다. 아 진짜 어쨌든 잘 썼다라고 생각해서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인생의 교훈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돈의 가치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바람에 결국 배우 인생을 망치게 된 건지도 모르지. 이건 누구한테도 인정한 적이 없다만 오늘 밤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인생이 다 끝난 기분이라. 공연히 자존심 세우고 아닌 척해야 무슨 소용이겠니. 거저 얻다시피 한 그 빌어먹을 작품이 흥행에 엄청나게 성공하는 바람에 그걸로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내 손으로 무덤을 파고 만 거야. 다른 작품은 하고 싶지도 않았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놈의 것에 노예가 된 것을 깨달은 뒤 다른 작품들을 시도해봤지만 너무 늦은 뒤였어. 그 역의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서 다른 역할이 먹히질 않는 거야. 당연하지. 몇 년 동안 편하게 한 역만 하면서 다른 역은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다 보니 예전에 그 뛰어난 재능을 잃고 말았으니까. 식은 죽 먹기로 시즌당 35,000에서 4만 달러씩 순이익이 나는데 그 유혹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더구나. 그 빌어먹을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안에 드는 전도 유명한 배우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말이야. 그건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였지. 연극이 좋아서 기계공이라는 안정된 직업도 포기하고 단역 배우로 뛰어들었으니까. 그땐 야망에 불탔었지. 희곡이란 희곡은 죄다 읽었어. 셰익스피어를 성경 공부하듯 공부했지. 독학으로 말이야. 아일랜드 사투리도 싹 없앴지. 난 셰익스피어를 사랑했어. 그의 작품이라면 돈을 못 받아도 하고 싶어 했지. 그의 위대한 시 속에서 사는 기쁨만으로도 만족했으니까. 그리고 난 그의 작품을 할 때 연기를 잘했어. 그래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았지. 그렇게 계속했더라면 훌륭한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럼 1874년도에 에드윈 부스가 당시 내가 주연을 맡고 있던 시카고 극장에 왔었지. 하루는 내가 시저, 그분이 브루투스. 이튿날은 내가 브루투스, 그분이 시저. 내가 오셀로, 그분이 이아고 하는 식으로 무대에 섰지. 내가 오셀로 역을 하던 첫날 그분이 극장 지배인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저 젊은 친구는 나보다 오셀로 역을 더 잘하는군. 당대에, 아니 부르의 명배우 부스가 말이야. 그건 사실이었지. 그때 내 나이 겨우 27이었어. 이제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내 배우 인생의 정점이었지. 원하는 곳에 서 있었으니까. 그 후로 한동안은 높은 야망을 품고 전진했지. 네 어머니랑 결혼도 하고 내가 그때 어땠는지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네 어머니의 사랑은 내 야망을 더욱 부채질했지. 그런데 몇 년 있다가 행운의 탈을 쓴 불행이 엄청난 돈벌이 기회를 가져다 준 거야. 처음엔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저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로맨틱한 멋진 역일 뿐이었지. 그런데 처음부터 흥행에 대성공을 거둔 거야.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던 거지. 한 시즌 순이익이 35,000에서 4만이었으니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 요즘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그 돈으로 뭘 사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기야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 후회해도 때는 늦었지. 내 차례 맞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왜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술성 있는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었고 근데 내가 그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돈을 잘 버는 그 로맨틱한 역, 대중성 있는 역에 빠져서 큰 돈을 벌어왔고 그 결과 내 삶이 이렇게 됐고 그게 이제 내가 돈에 눈 뜨는 계기가 됐고 하는 그 얘기를 분명히 이 아빠가 처음에 얘기할 때 나 이거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라고 하지만 분명히 매일 밤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이야기가 너무 매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너무 매끄러운 그 자기 변명의 서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야. 내 인생이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대배우한테 이런 칭찬도 받았었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집집마다 또 이 이야기가 아버지들의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년 남성의 그 자기 삶을 회고하는 이 서사가 어떨지 알고 보았는데도 또 읽고 나면 아 그래 이 사람도 자기 힘듦이 있었겠지. 자기 힘듦이 있었고 후회되는 지점이 있었고 이 돈이라는 게 자기의 그 어떤 야망이랑 맞바꾼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이 짐작되게끔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대사 중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언제라도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배우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이 돈하고는 바꿀 수 있어 같은 식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 가족이 볼 때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가족한테 수전노처럼 굴어가지고 악착같이 아낀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지. 맞아요. 그렇게 배우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취해서 나 자신에 취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가족 입장에서 들을 때 그 차갑게 마음이 식는 이런 것들도 또 시작이네. 네. 그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들마다의 대사들이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저는 이 작품에서 이렇게 좀 이 밤으로의 긴 여로에는 유명한 독백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종이책으로는 189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에드먼드의 독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길게 이어지는데 이 독백의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먼드가 바로 사실은 실제로 유진온 이름. 그렇죠. 그죠?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거의 속 마음을 쭉 털어놓는 것 같은 대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과 사랑 같은 게 줄줄이 묻어나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제 이 독백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한순간 우리는 만물의 신비를 보고 그러면서 자신도 신비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 손이 도로 베일을 덮으면 다시 혼자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목적지도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비틀거리며 헤매는 거죠. 전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갈매기나 물고기였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인간이 되는 바람에 항상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진정으로 누구를 원하지도 누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어디 속하지도 못하고 늘 조금은 죽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라고 요 독백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대화는 사실 요 대사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자기 속에 있는 절절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감동해서 아들을 응시하며 그래 넌 시인의 소질이 있어. 그런데 걱정이 되어 못마땅한 소리를 한다. 하지만 원하는 대상이 못 된다느니 죽음을 사랑한다느니 하는 건 병적인 헛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대화가 아니야. 이 가족에는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모두가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어떤 병적인 기운 같은 게 이 작품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끝까지 다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맞아.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가족 관계가 내 원가족과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까지 가면 정말로 이거를 한 번 읽는 게 지금 어디 갖다 나오는 것 같은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밤으로의 긴 여로는 얘기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를 갑자기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우리는 다 일종의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상대방이 뭐 오늘 회사 잘 갔다 왔어?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정색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죠. 적당히 너 힘들었지. 나도 좀 힘들었거든. 하지만 내가 얘기 안 하잖아. 너도 적당히 해. 이런 식의 방패를 다 두르고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적당히가 안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늘 자주 오기 때문에 항상 이 가족과는 밖에서 내가 하지 않았던 얼굴로 엄청나게 싸우고 그다음에 엄청난 상처가 맞아. 있고 고통 속에 잠이 들고 아침에는 다시 역할극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밤으로의 긴 여론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기도 한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족이 영원히 살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 오닐은 이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하루를 복귀해서 작품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이후에도 바로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25년이라는 것도 25년이지만 자기가 생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쓴 다음에 유진 오닐이 몰랐을까요? 이게 어떤 작품인지를. 너무 잘 쓴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작품들과 이 작품의 차이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나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 역시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유진 오닐 2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죽기 직전이 아니었거든요. 유진 오닐이 죽기 직전이 아니라 2년 맞아요. 전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자기가 직접 발표할 그 수도 후회라도 예,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는 발표를 하지 않은 거죠. 라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작품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는 뜻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 자전적인 성격이 있는 작품의 무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진짜라는 게 거기서 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물론 이제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가끔 이렇게 아티스트를 사귀시는 분들 중에 헤어지고 났는데 제가 뭔가 내 얘기를 노래로 낸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였다 뭐 이런 말 듣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1대1의 관계에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팠던 뭔가였는데 걔가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승화를 했대. 예술로 승화를 했대. 그래서 이거는 너이지만 동시에 너가 아니래. 뭐 이러면서 됐냐고. 그러면서 음악을 딱 내서 그걸로 명성과 부와 아우라를 얻잖아요. 거기서 되게 뭔가 묘한 찝찝함을 느끼는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근데 이거는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씀하신 거 내보내면 내가 그냥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아니라 진짜 거의 거장의 반열에 오를 것을 알아. 근데 이건 알 수밖에 없어. 알아.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나 진짜 내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런 점이 마음에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면 어떤 사람이든 이 인물 중 누군가를 옹호하고 누군가는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가족을 아무리 이제 돌아가신 가족이지만 비난의 화살을 받게 하는 거가 싫은 거죠. 너무 싫었을 것 같고 항상 가족 문제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제3자와 얽힌 이야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하고 나와 너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냈을 때 그 뭐 싸움의 그 여지가 있었을 때도 항상 내가 이렇게 도망갈 곳이 있는데 이 가족은 피하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비난을 받는 게 내가 비난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얘를 비난했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그리고 가족하고의 싸움은 내가 너 때문에 망가졌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의 일부 이미 확실한 사건에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상처 입혔어. 그리고 그걸 누가 더 잘 증명하는가를 가지고 내가 더 피해자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움 그 싸움을 저는 제3자가 본다라는 게
이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이 작품을 자기 입장에서 엄마를 이해하고 자기 입장에서 뭐 아버지도 이해하고 이게 겨우겨우 정말 그 사랑으로 써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막 누군가 무슨 말을 막 이렇게 얹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제 거기서 그 말까지 포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죠. 그거 가족을 너무 지킬 있었을 수가 없는 거죠.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했는지가 또 시간의 깊이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 그러니까 이 희곡의 배경은 1912년인데 실제로 이 얘기를 쓰기 시작한 거는 1939년? 그러니까 27년이 지나서 27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2년 동안 써. 그러니까 뭔가 이게 쉽게 쓸 수도 없고. 근데 왜 너무너무 하기 힘든 얘기는 되게 심리적인 어떤 봉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길어요. 있잖아요. 네, 길잖아요. 근데 그 봉인 기간이 27년이라는 거는 근데 27년인데도 뭔가 떨어져서 볼 수가 없고 계속 울면서 썼다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계속 이게 현재 진행형의 정말 상처였구나라는 거를 이 시간의 더미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분은 나도 당장 읽어야겠다 생각하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영원히 안 읽어요. 영원히 안 읽어야지. 이거는 내 책이 절대 읽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밀리에서 제 소감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찍먹을 해보시라. 그리고 정말 이 도입부의 이 가족 구성원들을 소개하는 대목이 굉장히 긴데 그 대목을 잘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선 살아있고 그 시절의 어느 시점으로 이 사람은 영원히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세하게 특정 인물을 그려내듯이 이 도입부에서 써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읽지 않는다고 해도 한번 조금이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박혜진 편집자님과 밤으로의 긴 여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되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원래 사실 이 작품 그냥 혼자서도 너무 좋아하지만 기자님이랑 얘기하면서 자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제가 약간 어디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뭔가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했는데 아까 이 연극이긴 하지만 가장 연극적인 메리가 사실 그렇게 연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가족들이 메리에게 연극을 요구하고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가장 이렇게 뭔가 깊이 쿵 빠졌던 것 같은데 그 정확한 말을 사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막 쓰거든요. 못된 딸이죠. 근데 물론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냥 제 여동생이랑 저랑 막 엄마는 참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애정 표현 잘하세요. 애정 표현 막 달려가서 막 꼭 껴안는 그런 정말 신혼부부가 할 법한 애정 표현을 지금도 하시고 근데 이제 막 우리 딸들은 그거를 막 살짝 이제 비워내면서 엄마 참 연극적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뭔가 그 말이 나는 엄마가 그동안 그렇게 뭔가 일부러 되게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불편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사람이 항상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저희 엄마 에너지가 넘치고 막 씩씩하시고 막 열정이 넘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막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저런 모습이 좋기도 하면서 가끔은 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엄마한테 저런 모습을 요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딱 이고지고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엄마의 표정이 사실 모든 집의 분위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그냥 엄마가 표정만 딱 어그러져 있어도 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엄마는 그런 부담을 계속 느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그 막 내가 막 연극이라고 엄마를 놀리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엄마가 졌던 짐일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이 작품 읽으면서도 나는 왜 메리랑 나랑만 자꾸 나라고만 생각하고 메리가 또 우리 그쵸, 엄마라고는 또 예. 그 부분이 또 우리 엄마라고는 또 생각 못했네. 이런 지점을 기자님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책 읽으시는 분들도 이 책 읽으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단 가족끼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가족끼리는 안 돼요. 가족끼리는 안 돼요. 진짜 싸웁니다. 예. 진짜 가족끼리는 안 되고 가까운 사람 말고 먼 사람들이랑 진짜. 먼 사람들이랑 얘기해 봄직한 작품이다. 가족끼리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밤으로의 긴 여로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번 관통해봐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유진온일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쓴 거야? 라고 하는 대로 결국은 이제 이야기, 왜냐면 자던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진짜야? 어떻게 살았던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읽은 다음에의 호기심도 그렇게 향하게 되는데, 이 작품의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하루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얼마나 희망차고 밝고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말을 하면서 이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하루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하루는 어떻게 반복되고 있고, 원가족과의 관계는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이 반복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책을 읽는 게 더 의미 있으실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는 누구랑 얘기를 해본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해봤는데, 오늘 편집자님 덕분에 저도 너무 이 얘기를 깊게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앞으로 이렇게 녹음 한번 할 때마다 기가 다 빨려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다. 너무 말씀하신 너무 되게 막 그랬던 게,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과 관련된 이 유진온일의 삶도 그렇고,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으로 삶을 들여다봤다가 이건 진짜 되겠다.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마지막까지 이 어머니가 그토록 우려했던 폐병으로 그러니까. 또 호텔에서 사망하면서 나는 호텔에서 태어나서 호텔에서 죽는구나라는 그 유명한 말 남기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 너무 꽉 닫힌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딱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막 뭔가 막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다가 막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내려다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닫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저도 이 작품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게 낮에 얘기해서 이 정도고, 만약 우리가 밤에 얘기했었으면은 우리도 좀 더 상태가 안 좋아졌을 것이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